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했습니다.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추는 등 금융규제까지 강화됩니다. 박혜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2개 지역이 한꺼번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묶입니다. 과천과 광명, 수원 영통 장안 팔달구,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 수정 중원구, 안양 동안구, 의왕 하남시가 포함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됩니다. 아파트는 물론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까지 대상입니다. 대출 규제도 더 강화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15억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넘기면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은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계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가중금리도 현행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집값과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기대심리까지 높아지면서 과열이 주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주가 상승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 관련된 대출 규제가 더 심화된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시기에 특정 유형의 실물 자산만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른바 가격 띄우기와 담합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부동산 범죄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과천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노후 청사와 국공유지 개발 방침을 잇따라 밝혔기 때문인데요. 과천 지역의 관심은 지은 지 30년에서 40년이 넘은 정부 과천 청사와 청사읍 유휴지가 개발 대상에 포함되느냐입니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정부의 발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7일과 이달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노후 청사와 국공유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발 대상은 12월 중에 복합개발 후보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과천 지역의 모든 관심은 정부 과천 청사와 청사읍 유휴지가 개발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향해 있습니다. 정부 과천 청사는 약 37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건물 5개 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정부 과천 청사의 1동과 2동 건물은 지난 1982년 준공돼 올해로 43년이 됐고 3동과 4동은 1986년 준공돼 39년이, 5동은 1994년 준공돼 올해 31년 된 건물입니다. 정부 부처가 대부분 세종청사를 옮기면서 노후된 정부 과천청사 건물은 현재 공수처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 과천청사와 청사읍 유휴지 개발 문제가 때만 되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정부 과천청사 일부와 청사읍 유휴지를 개발하려다 과천 시민의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이후 의왕과천의 이소영 국회의원이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정부 과천청사 일대 재창조 프로젝트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천 지역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정부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와 함께 청사읍 유휴지에 또다시 개발의 바람이 불어닥칠지 과천 시민들은 12월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수십, 수백억 원의 피해를 내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등기부 같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서류마저 위조해 속을 수밖에 없게 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수원의 한 원룸을 계약한 김 씨. 계약 과정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여부나 보증보험까지 꼼꼼히 살펴봤지만 1년 만에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면은 무조건 보증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계약서 상에서도 보증보험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입 체크가 돼 있고 심지어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서류에 서명까지 했는데 이마저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와 피해자들은 집주인을 경찰에 고발했고 부부 임대인 중 한 명은 구속됐는데 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 영통경찰서는 유령 법인을 만들어 빌라 270세대를 매입하고 임차인 153명에게 20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어기거나 임차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속칭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을 통해서 깡통전세수법으로 1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3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사회 초년생이나 30대 신혼부부. 전세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변했고 피해자 김 씨는 취업도 미뤄야 했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지금 정신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는 1년 가까이 치료를 하고 있고 네. 취업도 계속 미뤄지고 있고 한편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창혜입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촌 신도시에서 학교 리모델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학교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비용까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평촌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는 근거 없이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촌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과 공공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교육청에 내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세대수만큼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데 신축이나 증축 등 학교 시설 투자에 투입됩니다. 또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위해 개발 계획에 맞춰 안양시에는 공공기여금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낡은 학교 건물의 리모델링과 대수선 비용까지 주민에게 떠넘기려 하자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는 법적 근거 없이 학교 리모델링 비용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건 불합리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근데 세대수 증가분에 따라서 그 학생 수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증축이나 신축은 당연히 해야죠. 단지에서 정비사업 주체가 해야 되는데 학교로에 해당 노후된 부분을 대수선하거나 수리를 하는 부분은 그것까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러면서 학교가 공공시설인 만큼 학교용지 부담금과 공공기여금으로 학교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용적률 상향에 따른 학생 수 증가의 부분은 학교용지 부담금이나 공공기여금을 통해서 좀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맞고 기존 학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관련 비용은 지자체나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평촌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부담하겠지만 인허가권을 갖고 근거 없이 주민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업 부분에도 학교는 사실은 또 공공기관에 또 속하잖아요.
그래서 공공기업 부분 자금에서 집행을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생각과 교육청의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좀 지침을 내려주셔야 되고 양 기관이 뭐 핑퐁 게임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죠. 1기 신도시 5곳 중에서 재건축 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안양 평촌 신도시. 학교 문제가 재건축 사업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서울 잠실에서 용인, 안성을 거쳐 청주 공항으로 가는 급행 철도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의 7개 지방정부가 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기존 경부선 중심의 교통망을 대체할 핵심 교통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여객 청사, 충북 청주시와 진천군, 경기 성남시와 광주 용인, 화성 안성시 등 중부권 7개 지자체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중부권 광역 급행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민자 적격성 조사의 빠른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중부권 광역 급행철도 중부권 광역 급행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광주 용인, 안성 그리고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과 오송까지 이어지는 총 134km 구간으로 사업비만 9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사업 제안자는 현대건설로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서울 잠실에서 청주 공항 간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돼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교통축이 될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주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도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과밀한 수도권의 부담을 덜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상생과 균형의 경기도 내 유일하게 전철이 지나지 않는 안성시도 이번 결의대회로 착공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특히 안성은 반도체, AI 등 주요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해 광역철도망 확충이 도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강화도를 제외하고 철도가 없는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노선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K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을 완성시키는 것도 철도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수도권 과밀 해소로 국가 균형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중부권 지자체들. 중부권 광역 급행철도가 계획대로 순항한다면 적격성 검토 통과 후 오는 2030년에 착공해 2036년 준공됩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화성시 봉담읍은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24시간 의료시설이 필요했었는데요. 오는 2029년 봉담읍에 종합병원이 들어섭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병원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시 봉담읍은 지난 2014년 인구 6만 7천여 명에서 지난해 10만 7천여 명으로 10년 만에 약 37%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11만 명까지 늘면서 인구 증가세가 여전하지만 지역 내에 24시간 진료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응급 상황이나 야간 진료 시에 인근의 향남과 남양읍, 수원시 등 최소 10km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축구하고 있는데 야간에 많이 하는데 야간에 다치거나 하면 갈 병원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봉담읍 종합병원 개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화성시는 봉담읍 2지구 중심부에 299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산의 한 의료재단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병원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원 시점은 오는 2029년으로 전망됩니다. 화성시는 병원이 들어서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9년 개원 예정인 봉담읍 종합병원. 향남과 남양에 이어 이제는 봉담읍까지 개원할 예정에 있는 종합병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확충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요즘 마치 장마 때처럼 잦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에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비 때문에 수확 시기를 놓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벼가 누렇게 익은 논에서 콤바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벼를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햇살이 내리쬐고 있지만 밤부터 또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벼베기를 끝낸 논은 마치 바다의 뻘처럼 질퍽합니다. 콤바인이 지나간 자리는 푹푹 패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벼 수확이 80% 정도 마무리됐을 시기지만 올해는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잦은 가을비 때문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 지역에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43일 동안 비가 온 날이 무려 22일입니다. 10월만 보면 1일과 2일, 4일과 8일, 9일과 12일을 제외하고 매일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꼴로 비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수확을 하기도 전에 곡식의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수발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생 품종 같은 경우에 원래 9월 한 20일경에 수확하는 건데 도저히 수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방치해둔 상태에 있는 논도 있고요. 비는 계속 내리고 다 익은 벼에 수확이 늦어지면서 벼가 쓰러지는 도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쌀이 이삭에서 떨어져 나가고 도정했을 때 쌀알이 깨져 품질이 떨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절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풍년을 좀 기대했었는데 지금 하루하루 지금 비를 맞을 때마다 이 수확하는 콤바인을 직접 이제 조작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수확량이 지금 한 번 비 올 때마다 한 2%, 3%씩 계속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을비가 잦아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이제 신품종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 중에서 수발화에 강하고 어떤 기후 조건이나 이런 거에 적합한 품종을 보급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 지역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벼 수확의 마지노선은 오는 20일. 주말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어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해가 지면 어둑해지는 전통시장 골목길,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용인 중앙시장에는 최근 밤길을 환하게 밝히는 별빛길이 조성돼 안전은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떨어진 뒤 어둑해진 시장 골목길. 사뭇 스산한 분위기에 시민들은 저녁 장보기를 꺼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도로는 좀 밝지만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오면 좀 어둡고 요새 또 위험한 일도 많이 생기니까 들어오기가 좀 겁나죠. 골목을 따라 반짝이는 환한 불빛. 조화용 캐릭터와 별 조명이 바닥을 수놓습니다. 이른바 별빛길이 용인 중앙시장에 들어섰습니다. 시장길을 밝히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건 물론 비상벨과 방범 CCTV 시설로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합니다. 상인들은 밝아진 분위기에 안전 확보는 물론 매출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덤성덤성 그래서 상인들도 뭐 늦게까지 장사를 많이 하지 않고 그런 구성이 돼 있었죠. 안전이 많이 확보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분유자분이 다니시기는 많이 좋아졌죠. 용인 중앙시장 골목을 밝히기 위해 설치된 별빛길은 모두 10군데입니다. 야간에도 중앙시장을 찾는 분들이 안심하고 중앙시장에서 먹거리도 즐기고 또 살거리도 사실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조명과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시내 곳곳에 늘려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경기 119 브리핑 시간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나준수 소방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10월 11일 밤 11시 19분경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화재 신고를 받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1층 식당 건물 전체가 불에 타고 있어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물 내부에 사람이 고립된 상황을 확인한 현장 지휘관은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력 72명과 장비 35대를 동원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식당에 거주하던 일가족 4명을 발견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10월 13일 10시 31분경 이천시 중리동 남천공원 지하주차장 지하 1층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주차된 차량 내부 뒷좌석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지하주차장 내 옥내 소화전을 활용하여 약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 외에 다른 피해는 없었고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33분경 안산시 단원구 도금단지 내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공장에서 황산과 수산화나트륨 등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후 7시 5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장비 32대와 인력 90명이 투입됐고 불은 약 2시간 30분 만인 오후 8시 58분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입니다. 10월 12일 오후 3시 46분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전동 킥보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전동 킥보드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은 인력 41명과 펌프차 등 장비 13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25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킥보드 2대가 전소되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외관이 열로 인해 변형되는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전동 킥보드 충전 시 충전소 주변에 있는 종이나 천과 같은 가연물을 제거해 화재에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 등의 출입구 주변에서 충전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킥보드 제조사의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여 급속이 아닌 완속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충전 완료 시 플러그는 꼭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배터리가 부풀거나 뜨거운 열이 발생하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그 즉시 전동 킥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교체 또는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이용 수칙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